자비로운 방생. 스승님 안녕하세요. 방생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방생이 도움이 될까요? 무엇을 방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람을 잡고 있다면 빨리 방생해야죠.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집안 어항에서 3년간 키운 물고기를 방생했다면 그건 살생입니다. 공원의 호랑이를 방생하는 것도 역시 살생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우리 안에 가두는 건 불공평하다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태어난 호랑이를 초원에 풀어놓는다면 아마도 얼마인가 못 버티고 굶어 죽을 겁니다. 불교는 대자대비를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자대비에 관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동물이 병들거나 재난이 일어나면 빨리 방생해야 한다고 여기죠. 가장 방생하기 쉬운 동물은 새와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생은 옳지 않습니다. 사온 물고기가 민물고기인지 바닷물고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같은 민물고기라고 호수에서 자란 물고기를 강에 풀어놓으면 죽습니다. 강에서 사는 물고기를 호수에 풀어놔도 역시 죽습니다. 따라서 방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정부 규정에 따라 방생이 금지된 어종이 많습니다. 또는 지정된 장소에만 방생할 수 있죠. 오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동물 간 감염을 막기 위해서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방생해 본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어떤 걸 방생해 봤습니까? 물고기였나요? 뭘 방생하셨죠? 양이라고요? 잘 안 들렸습니다. 새를 방생했군요. 새장에서 키우는 새였나요? 아니면 잡아온 새였나요? 가게에서 잡아온 새를 방생하셨군요. 미얀마에서요? 저는 캐나다를 말하고 있었죠. 미얀마 가게에서 산 새를 방생하셨다는 거군요. 저도 거리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도 사고 싶었지만 사서 놓아주면 상인이 또 잡을 것 같아서 아예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뜻은 참 좋습니다. 특히 물고기를 방생할 때는 방금 말했듯이 신중해야 합니다. 방생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죠. 새를 방생할 때는 대부분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다만 비둘기처럼 길들여지면 풀어줘도 다시 돌아와서 새장 안에 가도 또 팔릴 수도 있죠. 하지만 방생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잘못이라면 그분들은 방생을 권유하지 않겠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살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생입니다. 닥치는 대로 죽이고 베면서 실컷 살생을 저지른 탓에 아프거나 병이 나면 잡았다가 다시 방생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자연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세요. 자연에 존재하는 세상 만물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가득 품어야만 더 이상 다른 생명체를 상처 입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평소에는 잔혹하게 살생을 일삼다가 몸이 아프면 그제야 대량으로 방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생한 후에 신비한 효과를 체험한 사례들을 보고 자기도 도움받을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양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평소에 살생하지 않는 것이 곧 자비입니다. 평소에 살생하지 않는 것이 생명을 진정으로 아끼는 것이며 평소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곧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재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존중하는 것이며 자신의 노동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생의 관념을 반대하진 않지만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방생은 살생과 다름없으니까요. 자기 마음만 좋자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닷물고기를 강에 방생하면
강에 빠진 바닷물 고기는 4~5시간 후에 죽고 말 겁니다. 하지만 자신은 방생했으니 마음은 편안하죠. 그러나 방생한 후에 생명이 죽는다면 그건 사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점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류와 동물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사람이 잡아서 기르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세균이나 오염물질이 특정 동물의 몸에 들어가면 그 동물을 방생하고 자연 환경으로 돌려보낼 때 세균도 함께 옮겨갑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의 세관 당국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동식물과 식품의 병균을 대단히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이런 심각성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죠. 이런 오염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자 중에 생물학 분야를 연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로 연구하는 대상이 북미 지역의 야생풀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정말 세세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죠. 그 풀의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제자 말로는 몇십 년 전에 아프리카였는지 중국이었는지 어쨌든 어느 지역에서 이 풀의 씨앗을 들여왔는데 그 후로 정말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에 그 풀의 씨앗을 겨우 하나 뿌렸을 뿐인데 3년 후에는 그 지역에 있던 다른 식물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오직 그 품종의 풀만 남아있었죠. 그 풀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더니 마치 전염병처럼 북미 지역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연구원들만 알았죠. 보통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그 풀을 봤습니다. 제자가 알려줬죠.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이 현상은 동식물의 세균이 감염된 후에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정말 심각한 현상이죠. 다른 종의 풀들이 모두 죽었으니까요. 이 세상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풀이 공존해야 합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호수 또는 강에 중국 잉어라고 불리는 대형 어종이 그 지역에 범람한 적이 있었죠. 강 이름이 아마 미시시피 강이었을 겁니다. 그 강이 중국 잉어로 가득 찼습니다. 그 어종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누군가 방생했을 겁니다. 아마도 어떤 중국인이 그 강에 방생했을 겁니다. 미국 물고기들도 처음 보는 어종이었겠죠. 중국 잉어들의 습격에 다들 항복했고 결국 아무도 못 버티고 중국 잉어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처럼 다른 종의 침입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죠. 어느 나라의 종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방생은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티베트에 있을 때 많은 유목민들을 알고 지냈는데 집집마다 모두 양을 키웠습니다. 물고기를 키우는 집은 많지 않았죠. 다들 한 무리의 양떼를 키웠는데 그중 10마리 정도는 뿔 주위에 독특한 모양의 붉은색 털실을 묶어두었습니다. 특이한 표시를 하죠. 이렇게 한껏 꾸민 양들은 모두 방생한 양이었습니다. 도축이 금지된 양이죠. 유목민들의 주식이 육식인데 어느 집 고기를 먹겠습니까? 자기가 키운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들의 식습관이 그렇죠. 기후와 환경의 문제입니다. 밀이나 구운 빵을 먹으라고 하면 그걸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육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에게는 죽이지 않는 것이 곧 잡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양들을 방생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방생한 양을 다룬 적이 있는데 신통력이 있는 듯한 양이었죠. 한 노인이 이 양을 방생했는데 1년 후에 그 양이 마치 뭔가를 안다듯이 노인이 어디를 가든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노인이 차를 타면 양도 따라서 타곤 했죠. 마치 똑똑한 강아지처럼 주인을 따라다녔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머리에 묶인 끈의 색을 보고 방생한 양이란 걸 알았죠. 방생한 양은 다른 개들도 물지 않으니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모습이죠. 머리에 묶인 끈 색깔이 아주 곱고 예쁩니다. 간혹 어떤 끈은 사원에서 모셔옵니다. 상서로움이 깃든 끈이죠. 집안의 행운을 가져옵니다. 이런 양은 아무도 죽이지 않고 훗날 자연스럽게 늙어 죽습니다. 따라서 해치지 않는 것이 곧 자비입니다. 평소에 생명을 해치지 않거나 덜 해친다면 그 자체가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급한 일이 닥쳐서야 대량 방생하는데 잘못 방생하면 살생이 됩니다.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살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방생하기 전에 이런 과학적인 이치와 원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생명을 2번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방생은 곧 자비이며 방생은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생하지 않는 것이 곧 자비이다.